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 이 약 먹어도 될까요? 광고에 나오던데 제 나이에도 도움이 될까요? 혈압약 먹는데 이거랑 같이 먹어도 괜찮습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마트나 약국만 가봐도 알록달록한 건강기능식품이 진열대에 가득합니다. 비타민, 칼슘, 홍삼, 오메가3 은행잎, 단백질 가루. 종류도 많고 설명도 화려해서 무엇을 골라야 할지 헷갈립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웃으며 말합니다. 저는 매일 챙깁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세요. 친구가 이거 먹고 한결 덜 피곤하다 하고 권하면 괜히 나도 안 먹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몸에 좋다 해서 먹었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환자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한 예로 70대 여성 환자분은 항산화 비타민이 암을 막아준다는 말을 듣고 몇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고용량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폐에 혹이 발견됐습니다. 물론 모든 비타민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오래 먹으면 오히려 암이 생길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가 여러 번 보고됐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뼈 건강이 걱정돼 칼슘제를 하루에 여러 번 챙겨 드셨습니다. 골다공증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응급실에 왔습니다. 검사해 보니 심장 혈관이 막혀 있었고 그 안에 칼슘이 가득 껴 있었습니다. 뼈를 지키려다 심장을 위협하는 결과가 된 겁니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은 약은 아니지만 약처럼 우리 몸에 영향을 줍니다. 다른 약과 부딪혀 위험을 만들기도 하고 몸속에 쌓여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은 식품이라는 말만 보고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대신 내 몸 상태를 모르고 남이 좋다니까 무턱대고 먹는 건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5가지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용량 항산화 비타민. 둘째, 칼슘제. 셋째, 은행잎 추출물. 넷째, 단백질 파우더. 다섯째, 종합 비타민입니다. 겉으로는 건강을 지켜줄 것 같지만 잘못 사용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지금 내가 먹는 게 정말 내 몸에 필요한지 아니면 괜히 해가 되고 있는 건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건강기능식품이 꼭 필요한 경우가 언제인지 또 사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 확인해야 할 간단한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단 한 번뿐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주제는 고용량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름이죠. 마트에 가도 있고 약국에서도 있고 선물 세트로도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 비타민 하나는 꼭 챙겨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비타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면 좋고 부족할 때는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고용량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걸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이었는데 늘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각종 건강 정보를 찾아보셨습니다. 특히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암이 안 생긴다는 이야기를 믿고 하루에 몇천 밀리그램씩 드셨습니다. 하루 3알, 4알이 아니라 10알 가까이 챙겨 드신 겁니다. 처음에는 감기도 잘 안 걸리는 것 같고 몸이 개운하다고 느끼셨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위가 쓰리고 소화가 잘 안 돼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위궤양이 생겨 있었고 콩팥에도 돌이 생겨 있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가 속을 자극하고 콩팥에 부담을 준 겁니다.
또 한 분은 68세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으셔서 비타민 E를 매일 고용량으로 드셨습니다. 주름이 덜 생기고 피부가 좋아질 거라 믿으셨죠. 그런데 수술을 앞두고 피 검사를 했는데 혈액이 잘 멎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 E가 혈액 응고를 방해해 출혈 위험을 높였던 겁니다. 만약 미리 알지 못했다면 큰 수술 도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산화라는 말 참 좋아 보이죠? 노화를 막아준다, 세포를 젊게 해준다. 이런 표현 때문에 무조건 좋은 줄 아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지나친 항산화제가 오히려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몸 안에는 산화와 항산화가 서로 균형을 맞추며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고용량의 항산화제를 계속 넣으면 그 균형이 깨져서 세포가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비타민 A나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제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흡연을 했을 때 폐암 발생률이 더 높아졌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타민을 절대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비타민은 음식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을 매일 골고루 드시는 게 기본입니다. 보충제가 꼭 필요하다면 일반적인 권장량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는 고용량 제품은 전문가와 상의 없이 오래 드시는 건 피해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타민은 반찬처럼 드셔야지 약처럼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음식은 매일 먹어도 되지만 약은 오래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비타민도 똑같습니다. 혹시 집에 비타민 통이 여러 개 있진 않으신가요? 아침에는 종합 비타민, 점심에는 비타민 C, 저녁에는 또 다른 비타민. 이렇게 겹쳐서 드시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고용량이 됩니다. 꼭 성분과 함량을 확인하시고 중복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뼈 건강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 검사를 권유받기도 하고 실제로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진료실에 오시면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선생님, 저 칼슘제 안 먹으면 뼈가 부러지는 거 아닌가요? 우유도 먹고 있는데 칼슘제를 더 먹어야 할까요? 칼슘은 분명히 우리 뼈의 주재료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고 뼈가 잘 부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뼈가 더 튼튼해지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5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 골밀도 검사에서 뼈가 약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칼슘제를 2알, 3알씩 드셨습니다. 거기에 우유 2잔, 멸치볶음까지 꼬박꼬박 챙겨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혈관 벽에 하얗게 칼슘이 쌓여 막혀 있었던 겁니다. 뼈를 지키려다가 심장이 위험해진 것이죠. 또 한 분은 70세 남성 환자분이었습니다. 평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음식도 잘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나이 들면 무조건 칼슘은 많이 먹어야 한다 하고 말하니 본인도 매일 한 움큼씩 드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옆구리가 너무 아프다고 오셨는데 검사해 보니 콩팥에 큰 돌이 있었습니다.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돌을 만든 겁니다. 이 때문에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칼슘은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우리 몸은 넘치게 들어오는 칼슘을 다 뼈에만 쓰지 않습니다. 남은 칼슘은 혈관이나 장기에 쌓이기도 합니다. 혈관에 쌓이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을 부르고 콩팥에 쌓이면 콩팥돌이 되어 극심한 통증을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칼슘은 적당히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칼슘이 아주 심하게 부족한 경우는 드뭅니다. 평소 식사에서 우유, 멸치, 두부, 채소만 꾸준히 챙기셔도 권장량을 채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식사에서 채울 수 있는 만큼 먼저 드시고 꼭 부족할 때만 보충제를 드세요. 그리고 칼슘제를 드신다면 하루 권장량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하루에 보통 600에서 800mg이면 충분한데 이것도 음식으로 들어오는 양을 계산해서 맞추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칼슘은 혼자만으로는 뼈에 잘 붙지 않습니다. 비타민 D가 있어야 우리 몸이 칼슘을 제대로 흡수합니다. 햇볕을 쬐는 게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칼슘제를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 매일 햇볕을 20분 정도 쬐고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사실 제일 불안한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방에 들어왔지?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억력에 좋다는 제품에 눈길이 가게 됩니다. 그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약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광고에서도 뇌혈류 개선, 기억력 향상 같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과연 사실일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남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은행잎 추출물을 몇 년 동안 꾸준히 드셨습니다. 기억력에 좋다더라, 치매 예방된다더라는 말을 듣고 한 통이 끝나면 또 한 통 사서 드셨죠. 하지만 실제로 기억력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느 날 작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계속 피가 나는 걸 보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은행잎 추출물이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피가 잘 멎지 않게 된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은 평소 고혈압 약과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함께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은행잎이 기억력에 좋다고 권하자 바로 시작하셨습니다. 몇 주 뒤 멍이 자꾸 들고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약과 약이 서로 겹치면서 출혈 위험이 훨씬 커진 겁니다. 이분도 만약 큰 수술을 받으셨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행잎 추출물은 사실 오래전부터 연구가 많이 된 성분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뇌혈류를 조금 개선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지만 정말 치매를 예방하거나 기억력을 눈에 띄게 높여준다는 증거는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혈 위험은 확실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아스피린이나 혈액순환제를 드시는 분들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은행잎 추출물만 믿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치매는 생활습관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가 기본입니다. 둘째,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 혈당약, 혈액순환제를 드신다면 혼자 판단해 드시면 안 됩니다. 셋째, 가벼운 기억력 저하는 나이 들면서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모두가 치매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게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식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처럼 우리 몸에 작용합니다. 따라서 체질과 상황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근감소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근육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걷는 게 힘들어지고 쉽게 넘어지기도 하죠. 특히 넘어져서 골절이라도 생기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는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런 이유로 요즘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동선수나 헬스장에서만 먹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시니어분들도 단백질 파우더를 구입해 드시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근육을 지켜준다, 기운이 난다 이런 말에 혹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9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평소 TV 건강 프로그램을 즐겨 보셨는데 거기서 단백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걸 보고 바로 단백질 파우더를 사 드셨습니다. 아침에 한 컵, 점심에 한 컵, 저녁에 또 한 컵 이렇게 하루 3번씩 드셨습니다. 처음엔 힘이 나는 것 같고 식사도 간단히 해결돼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피검사에서 콩팥 기능 수치가 크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단백질이 지나치게 들어가면서 콩팥에 부담을 준 겁니다. 결국 단백질 파우더를 끊고 약을 드시며 조심스레 관리하셔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3세 여성 환자분은 관절염 때문에 운동은 잘 못하시면서 단백질만 많이 드셨습니다. 운동은 못해도 단백질만 먹으면 근육이 생기겠지라고 믿으신 거죠. 하지만 체중만 늘고 속은 더부룩해졌습니다. 단백질은 먹는다고 자동으로 근육이 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야 근육으로 바뀝니다. 운동이 없으면 오히려 살로 붓거나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밥 반찬국에서 충분히 들어오고 있는데 파우더까지 더하면 과잉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젊을 때보다 콩팥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 과도한 단백질은 바로 콩팥에 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첫째, 식사에서 단백질을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두부, 달걀, 생선, 살코기 같은 음식만 꾸준히 챙겨도 충분합니다. 둘째, 파우더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치아가 불편해서 고기를 잘 못 씹는다든가 입맛이 없어 식사량이 줄어든 분들에게는 보충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드신다면 하루 권장량을 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체중 1kg당 1g 정도면 충분한데 파우더만 챙기다 보면 쉽게 이 양을 넘어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반드시 운동을 곁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단백질만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은 생기지 않습니다. 가벼운 걷기나 맨손 체조라도 매일 하셔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뀝니다. 다음은 약국이나 마트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종합 비타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록달록 작은 알 하나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챙기십니다. 이거 하나면 하루 영양 끝. 밥을 잘 못 먹어도 이거 하나로 괜찮다. 광고 문구만 들으면 정말 든든하게 느껴지죠. 그래서인지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도 종합 비타민을 꾸준히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 약 한 움큼 드실 때 같이 드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6세 여성 환자분은 평소 혈압약과 당뇨약을 함께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효도 선물이라며 고가의 종합 비타민을 사드렸습니다. 엄마 이거 먹으면 기운 나고 건강해져라는 말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피검사에서 간 수치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던 특정 성분이 간에 부담을 준 겁니다. 약과 겹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또 다른 70세 남성 환자분은 심장약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이분도 종합 비타민을 함께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오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약물 상호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종합 비타민 안에 들어있는 특정 미네랄이 심장약의 효과를 방해해 리듬이 불규칙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종합 비타민은 여러 영양소가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 밥 반찬국에서 이미 섭취하고 있는 것과 겹칠 수 있습니다. 겹치면 양이 많아지고 그게 몸에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서로 부딪혀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종합 비타민이 만능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작은 알 하나에 모든 영양이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 음식에서 얻는 것만큼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일수록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혈액순환제 이런 약들과 함께 먹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꼭 필요할 때만 드셔야 합니다. 밥을 거의 못 먹거나 특별히 결핍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식사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은 보험 같아서 안심은 되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심하려고 먹는데 오히려 약과 부딪혀 몸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명하게 챙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내가 먹고 있는 약이 뭔지 정확히 알고 의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분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비슷한 성분이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먹는 밥상입니다. 채소, 과일, 생선, 고기, 두부, 달걀 이런 음식이 가장 좋은 종합 비타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용량 항산화, 비타민, 칼슘제, 은행잎 추출물, 단백질 파우더, 종합 비타민. 이 5가지는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제품이지만 그 속에는 꼭 알아야 할 위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비타민은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칼슘은 뼈만 지키는 게 아니라 혈관과 콩팥에도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은행잎은 기억력을 크게 개선해 주지는 못하면서 출혈 위험이 있고 단백질 파우더는 운동이 없으면 오히려 콩팥을 해치고 살로 변할 수 있으며 종합 비타민은 만능이 아니라 약물과 부딪혀 부작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건강은 광고 문구나 남의 말만 믿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 몸의 상태를 아는 겁니다. 병이 있는지, 약을 먹고 있는지, 평소 식사 습관은 어떤지, 그걸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남을 따라 먹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건강기능식품을 모두 거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으로 영양을 충분히 챙기기 힘든 분, 치아나 소화 문제로 단백질이 부족한 분, 햇볕을 쬐기 어려워 비타민 D가 모자라는 분, 이런 경우에는 보충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내 몸에 꼭 필요한지, 다른 약과 겹치지 않는지, 내 식사에서 이미 충분히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닌지, 이 3가지만 확인해도 불필요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살코기, 두부, 달걀, 그리고 햇볕을 쬐며 가볍게 걷는 습관, 이것이 바로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진짜 비밀입니다.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때는 반드시 내 몸 상태를 먼저 생각하세요. 필요한 경우에만 적당히,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 습관을 먼저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단 한 번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앞으로 좋은 건강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김영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